국정원 기조실장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박선원 국정원장 특보를 임명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내부 조직 쇄신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명박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쓰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다 잘못이고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손톱만 치라도 안 좋은 말하면 그 사람 저의 적입니다. 허훈 국정원장과 박선원 특보가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백악관 핵심 인물들을 만나 대북 제재 예외를 요청하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준비팀 일명 안골 모임에서 실무를 맡았습니다. 청와대 운동권 출신 어느 비서관이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비리의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그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쨌든 수출입은행에서 북한 돈을 세탁해주자는 아이디어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전환계 세계보기 김미영입니다. 오늘 박선원 씨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늘 그렇지만, 이 강의를 할 때 늘 그렇지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빨갱이야, 간첩이야 그러면 사건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도전장, 최강 도전장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 단어가 불쾌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불쾌하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중국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도 굉장한 절망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류에서 기본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승리가 확정됐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소위 우파들은 늘 지고 있으면서도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반대로 좌파들은 이기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바른 방향에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제나 전쟁이 있고 그 전투가 있습니다. 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전투 때문에 희생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탄핵 사태 이후에 한국의 그 자유우파들이 광범위한 각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교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죄 없이 3년 이상을 감옥에 계신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상처고요. 전투에서 지고 있는 징후인데 저희가 무작정 언제나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자만심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 10만 이상이 사상자 돌아가셨죠. 죽으면서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상처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코비드19의 원인이 중국에서 왔다라는 그런 이제 진단이 끝남으로 해서 전쟁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쟁이 단지 이 화력을 쓰지 않는다 해도, 가치 전쟁이라고 해도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고, 그것은 확실히 미국이 더 이상 안 봐준다, 이제는 제대로 새롭게 도전장을 낸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도전장을 낸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역사에서도 천부 인권이라는 개념, unalienable이라는 천부 인권이라는 개념은 200년 이상 약화되어 왔습니다. 당장 1776년 독립선언서에는 그 단어가 들어갔지만 헌법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넣을 때 토머스 제퍼슨과 그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나중에 대법원장이 됐죠. 그 존 마샬 간에도 상당히 심각한 논쟁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데 종교의 자유를 선택을 하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진다라는 의식을 그 당시에 존 마샬 대법원장은 갖고 있었고요. 토머스 제퍼슨은 오히려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 속에서 그 기독교의 자유가 더 강화된다 이런 식의 또 인식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부 인권이라는 개념조차도 미국에서도 계속 약화되어 왔고 최근에 그 미국 상황은 그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들이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면서 더 이상 인권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늘, 뭐 천부 인권 이렇게 그 자연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종류의 실체에서 그 나온 것이라는 그런 인식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중국을 접근하지 않은 역사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새롭게 그 이 천부 인권, unalienable right이라는 개념으로 이 인권에 대한 잘못된 그 인식이 퍼져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대목에서 지금 저희는 승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투 모드에 돌입을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어떻게 왜 지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박선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때도 저희가 어떤 대목에서 심각한 지금 패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국정원장이 박지원이고 기조실장이 박선원이다. 뭐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징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한국은 지금 공산운동권, 1980년대에 그 승승장구했던 공산운동권 권력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NL, PD, ND 그리고 보수를 표방하지만 전향주사파와 반이승만 계열의 자유우파를 결합시킨 미래통합당 모두 공산운동권 권력 패러다임, 또 다른 말로는 87년 체제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1948년 헌법 건국 체제를 상징하는 8월 15일이 오지만 8월 15일을 건국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승만과 대한민국 헌법이 주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류죠. 근본적으로는 주류지만 현상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운동권 권력 패러다임에 완전히 굴복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진정한 대한민국이 건설됐다라는 것이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은 진정한 독립과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다입니다. 미국 의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런 그 결의문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떠난 것은 맞지만 그때 건국과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반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의 중요성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서론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아직도 건국 전쟁 중입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북한에서도 대한민국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영구히 존재할 수 있으면 저희가 서로 인정을 하겠는데
북한이 사실은 사람이 살기가 상당히 힘든 나라거든요. 지금 소위 주사파들도 자기 자식들은 북으로 보낼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통성과 정당성이 없는 나라가 이 한반도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나라를 이 한반도에 세울 것인가, 이것을 놓고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건국 전쟁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반복되는 질문이고요. 앞으로도 반복할 질문입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 나라, 정부로 계속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가? 이 무시무시한 이 그 생사 기로에서 저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평화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VOA는 지금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쟁입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전쟁에 대한 선포입니다. 전쟁인데 평화라고 말씀하시고 평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가 전해드리는 얘기들이 항상 불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승만도 괜찮고 김일성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도 김일성도 다 괜찮다, 이런 식의 대답을 원하는데요.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의 나라일 뿐입니다.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것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런 질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국정원 박선원 기조실장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박선원 기조실장은 이승만이라는 대답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지금 우리의 싸움은 대한민국이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냐 했을 때 대한민국이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제발 둘 다 괜찮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의 동지가 아닌 것이 확실하니 저희에게서는 떠나주십시오. 저는 이 VOA를 통해서 동지들을 규합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듯이 권력의 핵심부는 저희와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외로운 지경에 처해 있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를 확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최근에 그 천영우 그 전 외교안보 수석 차관 대사님이 그 천영우 TV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주 전부터 그 비핵화 협상에 얽힌 비하를 공개하고 계신데요. 지금 4번째, 말하자면 지난주에 공개했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비하 중에서 BDA 사건에 대해서 숨겨진 비밀을 공개하셨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 4번째 그 강의에서는 사실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추출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하고 잠깐 먼저 요약해서 나누겠는데요. BDA 사건은 여러분 모두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것은, 방코는 은행이니까요. 1935년에 설립된 마카오의 은행이고, 이 은행이 북한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혐의가 미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통해서 애국법을 만들면서 이런 그 테러 지원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적성 국가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애국법의 결과로 미국에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북한 자금 세탁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죠. 2006년 무렵에 바로 이 사건이 북한 김정일을 엄청나게 위협한 사건입니다. 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계좌가 동결이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힌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관련돼서 그 북한 편에서 해법을 제출해 준 사람이 바로 아직 젊은 40대 박선원,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박선원 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그 천영우 TV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뭐 여기서 재미라는 것은 흥미있는 비하를 이렇게 그 말씀을 폭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요약을 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비하 4번째 시간에 그 천영우 전 수석이 말씀하신 그 비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의 운동권 출신 어느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의 그 자금이 동결되기 때문에, 그 미국이 동결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돈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좀 받아서 보내주자, 북한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북한에서 그 BDA 자금이 사실은 북한 당국이 뭐 38개 정도, 이렇게 30 몇 개 정도의 그 계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막상 조사를 했더니 북한이 말했던 것보다 14개 이상이 더 많은 거예요. 50개 이상이 더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랬더니 김정일도 자신들의 일꾼들이, 에이전트들이 따로 딴 주머니를 찬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정일이 모르는 이 계좌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저는 그 숙청을 했다, 처단을 했다, 그런 이제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형이 됐는지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계좌를 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사인을 해야지 열 수 있는데 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금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에 이 BDA 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육자회담에도 나가지 않겠다, 북한 핵 문제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뭐 소위 말하는 엄청난 땡깡을 쓰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그 당시 노무현 그 정권에서 그 특별 대책 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북핵 협상 책임자로서 천영우 수석이 그때 계셨는데요. 그때 들은 얘기를 좀 요약을 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금융위원장, 뭐 요직에 있는 분들이 그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 박선원 씨죠. 박선원 씨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이 돈을 받아서 북한에 주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다면 한국수출입은행이 당장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수출입은행이 이 돈을 받으면 은행의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은행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행장이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그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깜짝 놀란 수준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을 하느냐.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수출입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과도하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하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요. 이 비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박선원이라는 아주 젊은 비서관과 문재인 비서실장의 케미입니다. 케미. 그 케미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들의 케미는 깜짝 놀랄 만큼 한국의 어떤 국법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북한을 비호하는 바로 그런 케미입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이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보다는 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국정원 자금을 또 유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혐의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박정원 지금 이 기조실장이 되기 전에는 국정원장 특보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중앙일보에서 월간 중앙에서 작년에 내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돌아온 안보 전략가 박선원 국정원장 특보의 역할론. 이 기사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하이 총영사를 스스로 그만두고 아주 대한민국 건국이 이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스스로 그 외교관이 또 공관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그냥 한국에 돌아와 버리는 그런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의 주인공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나라가 장난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사람의 이런 기행의 시작은 이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이 사람의 입장이었죠. 천안함 폭침.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했던 발언을 저희가 한번 참고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초빙 연구원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 급하게 천안함 특위 자문위원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이 사람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엄청나게 극렬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돌아가셨지만 황장엽 전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가 한 얘기가 그러면 김정일이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도깨비가 했겠냐 그런 의견을 냈는데 박선원 씨는 무슨 생각인지 절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이 됐으니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런 저런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해안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그물을 감고 그 그물이 철근이 들어있는 통발을 끌어당기면서 그 기뢰를 격발시켰다. 우리나라 앞바다에 있는 기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가 북한에게 당했다기보다는 사고다. 배가 자초됐다. 등등. 하여튼 북한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주 기상천외한 말을 해요. 이 사람 별명이 깨돌인가? 그렇대요. 깨가 많은 사람으로 유명하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머릿속에서 좋은 머리로 굉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마이뉴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은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CBS 라디오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에서도 얘기하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오마이뉴스에서도 오마이뉴스 위에 거예요. 오마이뉴스 그 다음에 김현정 뉴스쇼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CBS 뉴스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했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도 안 했다. NLL 포기 취지 발언도 안 했다. 우리가 모두 그 발언하는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박선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정원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박선원 씨가 누구인지 기억하자 꼼꼼하게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1심의 사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선원 씨가 1심의 사건과 관련돼서 소송전도 있었죠. 심지어는 1심의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박선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를 느끼는데요. 여러분 1심의 사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까? 1심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박선원이라는 사람은 1심의 사건하고 상관없이
그 1980년대에는 삼민투 그 연세대 위원장으로서 미 문화원의 점거를 했던 그 배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그 배우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연세대 삼민투, 뭐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 뭐 이 삼민투라는 것은 그 허인의 지금 이번에 그 태양광 사건으로 아주 화려하게 그 등장한 이 허인회가 그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죠. 이 박선원 씨는 일단 삼민투 위원장으로서 그 미 문화원 점거 당시 배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툴툴 털고 또 그 이후에도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1980년대 학생운동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그 이런 이제 조직 사건에 연루된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용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한국 사회가 민주화에 그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회 같은 것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1심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민영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북한의 돈을 받아와서 그 지하당을 만든 사건, 간첩하고 이 접촉을 해서 돈을 받은 사건, 이런 것은 여러분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전환계 세계보기를 통해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김영환이 북한에 가서 약 40만 불을 받아와서 그 지하당을 구축하고 통진당의 그 모태가 된 그런 이제 조직을 구성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1심의 사건은 거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인영 씨를 통해서는 그 또 제가 그 자민통 이런 문제를 가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선실 사건, 그 황인호 사건 이런 것들 여러 차례 말했지만 솔직히 이 모든 조직 사건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1심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1심의 사건은 중요한 사람이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1심의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마음 먹고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사건은 노무현 당시에 발생했던 그 간첩 사건입니다. 2006년 10월이고요. 그 서울중앙지검이 1심이라는 단체를 이하 북조선 돼 있는데 북한입니다. 이건 잘못 적혀 있고 그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한 사건입니다. 중앙지법 그 사건 번호가 쭉 나와 있고 어쨌든 간첩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마이클 장이라는 그 이름으로 가명으로 사업을 한 그 개인 사업가 장민호, 그리고 전 그 민주노동당 이정훈 중앙위원, 그리고 그 학원을 경영하고 있던 손정목, 이 세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에 이 이정훈과 손정목 이 두 사람 이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박선원 씨하고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 함께 연루된 그들 방식으로 말하면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손정목, 박선원은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1심의 사건 한가운데에서 이 장민호가 갖고 있었던 자료 중에 그 박선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이 보도 때문에 그 박선원 씨가 그 동아일보를 고소한 그런 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소해서 또 그 동아일보에 2천만 원 그 벌금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1심의 사건과 박선원이 전혀 무관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정훈, 손정목이라는 박선원 씨의 그 옛 동지들의 그 이 이름이 확실히 있었고, 이들은 결국은 혐의가 입증이 되어서 감옥살이를 했거든요. 당시에 민주노동당은 국정원이 이 공작원 접촉을 뭐 주장을 하지만은 전혀 그 이 씨를 체포하면서 공작원 접촉을 주장하지만은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지 않았다. 신공항 분위기를 만들어서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정원 음모다. 이런 주장을 막 해댔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한 전력이 있는 불법 방문이죠. 장민호, 마이클 장이 결국은 방북을 해서 조선노동당에 충성 서약을 했고 노동당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 최기영 그리고 장민호의 회사직원 이진강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정훈, 손정목 역시 징역 3년 4년, 이진강 징역 3년, 최기영 징역 3년 6개월. 여러분 최기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최기영이 바로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의 누구입니까? 신우의 남편이죠. 신우도 그리고 남편도 모두 북한과 관련돼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됐던 사람들인데 최기영은 특히 1심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1심의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조금 후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 굉장히 이제 특별한 증언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석 달 전에 그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승규 원장을 만나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김승규 원장님을 제가 이 자리에 모시고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원장님이 직접 나오시는 것은 아직 좀 꺼려했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워딩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두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핵심을 뽑아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지어낸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직접 증언을 체록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심의 간첩단 사건의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었던 당시 국정원장 김승규 원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청와대 부속실에서 연락을 받아서 부속실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불렀다고 해요. 우리 다방 커피 한잔 하러 가자. 부속실에서 다방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김승규 원장님이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승규 원장이 저는 뭐 충분하다. 흔쾌히 그만두겠다. 꼭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조국을 위해서 봉사해 달라고 해서 저는 열심히 했다. 이걸로 충분하다. 괜찮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 후임을 어떻게 보겠느냐. 처음에 이한희 씨 아버지, 그 당시에 국정원 차장, 그분 이름을 이제 거명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김만복이 어떠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좀 추천하지 않는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런 내용은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사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부탁을 하기로는 김승규 원장이 스스로 그만둔 걸로 좀 해달라라고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김승규 원장이 사임하게 된 과정, 배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아마 그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몰아갔나 이것입니다. 김승규 원장은 1심의 사건을 평가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 인터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장님한테 좀 꾸중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저에게 어쨌든 이 사건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될 대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1시간 정도 되는 긴 설명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오늘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승규 원장님이 1심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에 들어갔더니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당시만 해도 이미 90명 이상이 청와대에서 운동권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대통령을 말 그대로 벌떼처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의 수사를 멈추라고 주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김승규 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고 나중에 그 사임을 결정하고 나서도 그 김승규 원장이 청와대에 갔더니 이들이 아주 뭐 차갑고 따갑게 이렇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간첩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김승규 원장은 그 뒤에 후임이 정해지고 김만복 씨가 발표가 되고 나서도 그 청문회 중에서도 수사를 계속하게 했는데요. 이 수사 가운데서 정말 엄청난 수사 방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장경욱 변호사는 뭐 그 민변 그 출신의 장경욱 변호사는 아예 그 탈북 종업원, 여성 종업원들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던 뭐 노골적인 종북 변호사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도 변호사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가족들까지 해서 수사 자체를 엄청나게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이클 장이 그 북한에 전달한 USB에 이미 너무나 충분한 증거가 들어 있었고 이것을 그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서 모두 혐의를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가령 그때 당시에 그 USB에 그 사진이 들어 있는데 그 사진은 그 여성 음란 사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 음란물 사진인데 그것을 이 분석을 해보면 스테가노그라피라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그 획기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 사진 속에 100만 쪽이 넘는 그런 정보를 압축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 암호를 풀어서 그 스테가노그라피에 대한 암호를 풀어서 100만 쪽이 넘는 문서가 북한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혐의가 그 입증이 되었고 덕분에 그 사임은 했지만 그 엄청난 간첩단 사건을 이 검거를 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과학 수사의 승리였다고 평가를 하시는데요. 이때 수사 기록이 10만 쪽 이상이 나중에 통합진보당 해산에도 그 제출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1심의 사건을 오늘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사건 수사를 막아달라. 국정원장을 해임해라.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정훈, 손정목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설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제가 굳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1심의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첩 사건입니다. 그리고 입증이 된 사건인데요. 이게 간첩 사건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것도 정말 심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을 해서 결국은 김승규 국정원장까지 해임을 시킨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핵심부를 모두 장악했다. 여러분 이 사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름 끼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2020년에 살고 있으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박선원이 누구인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박선원 씨가 이제 국정원의 조직과 돈을 다 관할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과 조직으로 대한민국 파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저렇게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풀어서 갖다 주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그 BDA 돈 좀 돌려주자고 말 그대로 뭐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 바로 박선원 씨예요. 결국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수출입은행이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깨돌이가 어떤 깨를 냈습니까? 결국은 러시아와 몽골과 베트남이 북한을 위해서 손을 내민 거죠. 결국 러시아와 베트남과 몽골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줍니다. 나중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그 당시 비서실장이 바로 이 박선원 씨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하드 파워를 키워라는 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하드 파워를 키워라는 책에 추천의 글을 쓴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핵 문제 타결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BDA 문제, 미국이 북한의 주거래 은행이던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을 돈 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목해서 북한의 외환 거래를 중단시킨 사건, 이것을 해결하는 데 보여주었던 그의 능력도 기억에 새롭다. 지금 하드 파워를 키워라는 이 책에 아예 문재인 씨가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BDA 문제를 해결해 줬다. 제가 오늘 이 두 분에게 제가 분자를 쓰면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해요. 이 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에게 돈 돌려줬는데 BDA 문제 해결해 줬는데 북핵 문제 해결됐습니까? 2020년에? 이때가 14년 전이에요. 북핵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되지 않았어요. 해결 안 됐는데 당신들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핵개발 자금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현금을 북한에 이렇게 목숨 걸고 돌려주는 것이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까? 도움입니까? 여러분도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우스워 보이지만 당신들의 이런 반역적인 행동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국정원 다 장악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승리한 것 같습니까? 박선원 씨에 대해서 공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드 파워를 키워라라는 책에 보면은 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문재인 추천의 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963년 전남 나주 남평면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2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접한다. 광주는 그가 사는 곳에서 불과 30km 떨어진 지척이다. 그는 당시 호남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무고한 인명이 죽어나가는 장면에서는 이 지역은 이제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가? 라는 절망마저 들었다고 한다. 광주 5.18 사건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호남 지역을 독립시키는 사건입니까? 독립시켜서 조선노동당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될 때만 진짜 민주화 운동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는 사건이 된다면, 친북, 종북 사건이 된다면 그것은 반역이죠. 아무리 전라도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반역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선원 씨는 정말로 호남을 대한민국에서 이탈시켜서 독립을 시켜서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전남 나주, 박선원 씨가 영산포 상고를 나왔어요. 최근에 이 영산포 상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5일 중앙일보 기사에 요즘 법조계에서 이 학교가 화제라는데 영산포 상고가 어디야?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영산포 상고, 지금은 이름이 영산고로 바뀌었어요. 10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상고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문과를 운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산포 상고 출신의 법조인이 딱 4명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2사람이 화제의 인물이에요. 한 사람은 이정현 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엄청난 출세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최근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 1부의 G라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검사하고는 척을 지고 추미애 이성윤 라인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의혹으로 감옥에 집어넣어요. 세계 언론 자유 역사에서 참 슬픈 일입니다. 영산포 상고, 전남 나주, 광주 5.18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호남을 독립시키는 그런 사건입니까? 저는 호남 분들이 광주 5.18에 갖고 있는 상처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5.18이 기여했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광주를, 전라도를, 호남을 대한민국 정통 세력에서 분리시켜서 조선 노동당과 결합시키는 그런 사건이 광주 사건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허용할 수 있습니까? 전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검사님, 채널 A 기자 구속시키면 안 되죠. 지금 손혜원 씨는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산포 상고 출신의 부장판사님, 최창석 판사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서 기소된 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을 하셨네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사였네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극도로 나빠질 것에 대해서 걱정해서 논의한 것이 남용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징용 문제 해결을 못해서 지금도 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를 다 대비해서 대법원장이 논의하는 것이 대법원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최창석 판사님? 저는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승규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승규 원장님도 5.18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 전라도 출신으로서 인사상 불이익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 전라도에서 이 정권에서 할 것 다 하고 이제 손털 생각이 아니라면 전라도, 호남, 나주, 영산포, 상고, 박선원, 이정현, 최창석 이런 이름들이 대한민국을 조선노동당에 결합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정통 세력,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너무 엇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너무 엮어서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네, 다시 박선원 누구인가 돌아가겠습니다. 박선원, 네이버에서 박선원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화려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머리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영산포 상고 출신이라서 연대 상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 미문화원 사건으로 미국은 못 가고 영국의 상당히 좋은 학교죠. 그 워익 대학이죠. 워릭이라고도 발음하고 워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박사학위 주제는 좀 독특해요. 5.18과 주한미군 지휘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광주민주화운동과 주한미군의 역할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뭐 내용은 안 읽어도 여러분이 다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박선원 씨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도권의 핵심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박선원 씨는 그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네이버의 그 리스트를 좀 더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본격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연대에서 그 연구 교수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이 되었고요. 나중에 통일안보 외교안보 전략비서관 아마 1급일 텐데 1급 비서관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브루킹스 초빙연구원을 거쳐서 그 이 정권이 됐을 때는 상하이 총영사가 됩니다. 그리고 총영사를 말 그대로 때려치고 국가정보원 그 특별보좌관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달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 됩니다. 이것은 공식 이 사람의 공식 기록이고요. 그리고 잘 기록하지 않는 사건에는 이미 말했지만 삼민투 사건, 삼민투 위원장이었고, 그리고 그 1심회에 구속되었던 이정훈, 손정목 등과 함께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래서 그 수감이 되어서 그 감옥에서 상당 기간을 보냈던 뭐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핵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해결됐습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해결이 안 됐잖아요. 박선원, 천안함 폭침이 절대 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1심의 사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 이 박선원 씨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동가 조직을 주무르는 기조실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이 지금 너무 심각하고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치면서 제가 우리 동지들에게, 저희 방송은 우리 동지들을 위한 것이에요. 좌익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익 중에서도 아집과 편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빨갱이란 말 한마디, 간첩이란 말 한마디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동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동지는 전략적이고 또 전략 전술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전투를 하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그냥 평화시를 살고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저희는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정권이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서로가 전쟁입니다. 부정선거를 한 쪽에서도 전쟁이고 했다고 주장하는 우리도 전쟁입니다.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우파들은 이미 우리의 동지가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전쟁 한가운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궁극적으로 승리하겠지만 지금 이기고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대세인가? 누가 이기고 있느냐? 지금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평화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세예요. 박선원 씨가 같이 작업한 한반도 평화보고서, 여러분이 한반도 평화보고서라는 이 책, 2005년에 나온 이 책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박건영 가톨릭대학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했죠. 그 당시에는 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 빨갱입니까? 다 간첩입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빨갱이다, 간첩이다, 뭐 그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저 사람 빨갱이야, 간첩이야 라고 해도 감옥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빨갱이로 보이고 간첩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대세라는 거죠. 권력을 갖고 있고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저희 같은 사람을 극우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광신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전쟁이죠. 이 전쟁 한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는 평화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굴복시키는 이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정리하려면 이들이 주장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은 한반도 평화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 보고서는 박선원 씨가 함께 한 이 책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빨간 줄을 그어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군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 부시 정부, 그 당시는 부시죠. 부시 정부가 대북 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해라.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제시하라는 것은 북한을 향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제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에 전력을 주어라. 전기. 왜 줘야 되죠? 전기를 주라고 합니다. 전력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평화협정을 맺자.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수하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 조건 없이. 민간 경협은 수익성 원칙에 따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핵심 되는 것만 제가 빨간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또 표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역할이 좀 다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국과 북한과 미국의 역할이 다른데 북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핵 투명성 보장을 위한 사찰 일정 관련 IAEA와 협의하고 남한에 대한민국의 전력 지원에 호응을 해라. 획기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다른 건 지금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뒤에는 더 심각한 핵 협박을 했죠. 6차 핵실험까지 했어요. 이때가 2005년인데요. 그때부터 북한이 핵으로 아예 국제사회를 본격적으로 협박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드디어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박선원 씨에게 이 질문을 할게요. 북핵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핵실험을 북한이 계속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닫았어요. 지금도 그런데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 해야 됩니까? 북한을 무조건 주기만 해야 됩니까? 북한에 현금 무조건 주어야 합니까? 그러면 또 핵 개발을 할 텐데요.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실패했는데 왜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됐는데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대한민국에 불만을 품고 대한민국을 반역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북한과 싸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시달린 그런 역사는 1도 고민하지 않고 광주의 체험을, 광주의 상처를 침소봉대해서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열정을 쏟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파괴의 끝이 이제 국정원 장악입니까? 당신은 저 같은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겠죠. 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직 헌법이 살아있고 한미동맹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국정원 기조실장이 되고 싶으면 북핵 실패한 것, 북한의 체제 유지 비용을 대준 것 반성부터 하십시오.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서 돈을 빼서 북한에 보내준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그 뒤에 북한이 북핵 실험한 것에 대해서 책임 안 집니까? 광주의 상처를 침소봉대해서 대한민국 파괴에 나선 여러분, 특히 전라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전라도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전 전라도를 사랑해요. 호남 분들을 사랑합니다. 훌륭한 분들 너무 많잖아요. 1심에 수사하신 분도 전라도 사람이죠. 얼마 전에 신발 던진 분도 전라도 사람이죠. 의협회장 최대집 씨도 전라도 사람이죠. 부정선거 열심히 밝히고 있는 백모 박성현 스님도 아버님이 전라도 사람이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제 광주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광주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법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선언하십시오. 전라도 사람 박지원, 전라도 사람 박선은 이제 상처에서 제발 벗어나시고 이제 대한민국 품에 제대로 들어오시고 진짜 안보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북한 핵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퍼주면 해결이 됩니까?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밖에 답이 없죠. 앞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저희가 감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